4월 화창한 봄날에 저희 병원 건강검진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의료원 의무원장 송무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근감소증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근감소증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소개하면 저는 부산의대를 나왔고 정형외과 전문이고 현재 대한설관절학회 이사고 설관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관절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 관절이죠. 무릎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 할머니 한번 보세요. 지팡이 짚고 가다가 구부러지고 넘어진 분도 있고, 계단,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단을 못 내리고 난간 잡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심해지면 환자 다리가 이제 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혼자서 못 걷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분이 부축에 겨우 걸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걷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분들을 치료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자, 치료 결과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지팡이로 못 걷던 할머니가 잘나서고 따님과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 못 내려오던 할머니도 이제는 난간 안 잡고 잘 내려옵니다. 다리가 굽어서 부끄러워 못 나가던 할머니도 다리가 이제 똑바로 돼가지고 밖에 이제 자신있게 나간다 하십니다. 혼자 못 걷던 할아버지도 이제 혼자 걷게 돼가지고 고향이 고성에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예 못 걷던 휠체어 타던 할머니도 이제 걷게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표정을 보세요. 많이 좋아졌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금시초문이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과학에 기반을 둔 근거 중심 과학이기 때문에 한번 오픈마인드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년층이 되면 걱정이 많죠. 뭐 당뇨, 고혈압 이런 뭐 만성질환 때문에 걱정하지만은 근감소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근감소증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보행 및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감소증의 원인은 아나볼릭 레지스턴트, 동화 저항성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운동을 해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 생성이 느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세 이후가 되면은 해마다 1%에서 2% 정도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감소되는 속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을 방치할 때 당뇨나 치매,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없는 사람에 비해서 무려 한 5배 정도 사망과 입원 위험률이 증가한다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TV라든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영양소 뭡니까? 마트 가도 뭐 편의점 가도 단백질 코너링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찾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단백질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전망이 8,000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백질 식품 먹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몸짱을 원해가지고 먹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근감소증 해결을 위해서 드십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라.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단백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근감소증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그게 그 답을 내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단백질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단백질 역할이 뭡니까? 단백질은요, 힘을 내는 물질이 아니고 빌딩 블록,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벽돌처럼.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피부, 근육, 손발톱,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단백질은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대사는 탄수화물이나 지방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많이 먹으면 그 과잉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단백질은 좀 다릅니다. 단백질은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단백질이 저장이 된다면은 제가 이런 몸이 됐을 거예요. 고기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2인분, 3인분 아무리 먹어도 저장이 안 되고 그 남은 단백질들이 간에서 분해된 후에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간하고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남는 단백질들이 또 간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암모니아, 화수소, 페놀 뭐 이런 독성 물질들이 막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고기 많이 드신 날은 방귀 냄새가 많이 독하죠. 다 이런 독성 가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과유불급입니다. 꼭 필요는 하지만은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유불급.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이냐 궁금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그 미국 의학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는 의학 보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해가지고 미국의 보건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단백질을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지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걸 RDA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체중 1kg당 0.8g입니다. 그래서 60kg인 성인인 경우에 60 곱하기 0.8이 48g 정도 되죠. 대충 한 50g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RDA를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치라고 오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RDA는요, 건강한 사람 대부분 97.5%의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힘입니다.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sufficient, 충분한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의원으로 로마리온다 대학에서 식사 종류에 따라 섭취하는 영양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습니다. 대단한 연구죠. 해보니까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더라도 단백질 부족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좀 다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은 단백질 부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를 한 점도 안 먹는 완전 채식, 비건. 여기 그래프 보면은 요 흰 줄로 된 이 막대 그래프죠. 비건조차도 필요량의 50% 이상 초과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땠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성장 과정. 출생해서 소아기, 뭐 소년기, 청년, 그다음에 이제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은 빌딩 블록이잖아요. 몸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이 시기 중에 언제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출생 후 1년입니다. 출생 후 1년에 체중의 3배가 증가합니다. 인간의 일생 중 이렇게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분유들을 많이 먹이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모유로 다 컸잖아요. 모유 먹어도 애가 자라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모유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길래 1년에 애가 체중이 3kg나 증가하느냐?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20%, 30%, 40%, 50%? 많이 들어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불과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모유의 4배나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27% 됩니다. 그럼 우유가 단백질이 많으니까 좋은 음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의 성장 속도는 사람에 비해서 약 10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우유에는 단백질과 성장 호르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전립선암, 여성에게는 유방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7%밖에 안 되는데 이제 다 큰 성인이 이거보다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그럼 도대체 단백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알듯이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곡식, 채소, 콩에도 단백질이 사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쌀에도 지금 쌀에 8% 들어있습니다. 여기 쌀은 현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쌀만 열심히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다 섭취가 됩니다. 또 다른 거 보시면요. 고구마, 당근, 감자, 토마토, 옥수수, 배추, 무, 브로콜리 28%, 벌써 30%, 케일 33%, 콩 40%입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단백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일에도 평균 4에서 5%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굶지 않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기를 한 점도 안 먹어도 단백질 부족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콩하고 쇠고기하고의 단백질 함량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해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콩이 소고기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조금 이제 영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이거 흡수가 잘 안 되잖아. 소고기는 흡수가 잘 되고 콩은 흡수가 잘 안 되잖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FDA에서 식품의 그 단백질이 소화흡수를 평가해 보니까 콩단백이 쇠고기보다 더 점수가 좋았습니다. 콩단백은 우유나 달걀처럼 1점이고 쇠고기는 0.92점밖에 안 됐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신 분은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식물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논란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이건 이제 미국 심장학회 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아예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식물만 충분히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 섭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TV 보시면은 아미노산 섭취 측면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제가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먹는가 하면은 세계 200개국 가운데서 12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굉장하죠.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 좋게 됐다는 거죠. 경제 수준이 높아서 그런데 자, 그러면 생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5등이라 하셨네? 다른 데서 한 8등쯤 되나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0kg인데 한국 사람은 연간 58kg를 먹습니다. 일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일본에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면 몸에 이상이 없을까? 여기 대해서 또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32개의 논문을 분석했는데 대상 인원이 2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해보니까 암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간과 콩팥 질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심장 질환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뼈와 칼슘 대사 때문에 골다공증이 증가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때문에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과학적 데이터들은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백질 적게 먹습니까? 여러분 단백질 적게 먹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남자는 하루에 체중당 1.17g, 여성분은 1.05g, 우리 RDA 0.8보다 이미 훨씬 많은 양을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학이 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화만 시키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소장과 대장에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체의 최대의 면역기관이 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 중에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유익균을 증가시켜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 그죠? 그럼 유익균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많은 데는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익균이 증가시키려면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우리가 먹어주면 됩니다. 유익균은 뭘 먹고 자라느냐? 좋은 세균, 유익균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먹고 자랍니다. 유해균, 나쁜 세균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이로 삼습니다. 자, 식이섬유. 여러분 식이섬유 들어보셨죠? 식이섬유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식이섬유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호소로는 이 소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는 이거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용, 불필요한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현대사에서는 아주 필요한 그런 물질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자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굽은 소나무가 필요가 없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제일 필요했다. 산을 지키는데. 그것처럼 그게 무용지형이잖아요. 이 식이섬유가 현대판 무용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금방 아실 거예요. 뭡니까? 변비 생기죠. 변비가 생기면요. 또 치질도 생기고 계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성분들한테는 하지적 면류도 생기고 자궁 탈출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 역할은 다양합니다. 위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소화가 어차피 안 되니까 포만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들어가면은 혈당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담즙산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죠. 결합해가지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대장에 내려가서는 배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촉진돼서 변비가 예방됩니다. 다음에 이게 빠져나가면서 발암물질 및 독소를 같이 배출하니까 대장암이 예방이 됩니다. 자, 식이섬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은 자 보세요.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암,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병들이 바로 이 병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 유리합니다. 식이섬유는 어디에 많냐?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 견과류 이런 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은 식이섬유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을까?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10%, 20%?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병들에 잘 노출됩니다. 채식을 하면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세균, 유익균이 잘 자란다 그랬죠. 근데 유익균이 그 식이섬유를 먹고 분해하면서 이 놀라운 물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단세지방산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뭐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그런 영양소인데 이 영양소가 대장의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면역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물질들을 유익균들이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육식을 하게 되면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나쁜 세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성 물질들이 막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이 생기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면은 단세지방산, 면역에 좋은 물질이 떨어지고 독성 물질이 올라가니까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집이 오래되면 벽에 물이 새듯이 장이 아주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나쁜 물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은 그 장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장벽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기냐.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잘 생기고 면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기고 또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암이 잘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암 환자들 많이 있는 거 안 보셨나요? 보세요. 유방암 우리나라 4년 새 30%가 증가됐다. 전립선암 해마다 10%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자, 이건 동아일보라는 기사인데 한국에
젊은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옆에 해놨잖아요. 설마 공공 때문, 뭐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좋아하고 운동 안 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고기 먹는 거하고 암하고 무슨 관계겠지?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고기는요, 발암물질입니다. 2015년도 WHO에서 가공육은 1A군,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2A군 발암물질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많이 드실 때 대장암, 그다음에 췌장암,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미 보고했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고 있을까? 아닙니다. 그 당시 TV에 다 나왔습니다. 소시지, 햄도 발암물질, 담배와 동급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들도 살충제와 동급의 정도로 발암물질입니다. 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세계 최상급 저널 중 하나죠. 거기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남캘리포니아 대학 장수센터에서 연구한 겁니다. 장수센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곳이죠. 거기서 50에서 65세 약 6천 명을 18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이제 군을 나눴죠. 단백질을 20% 이상 하는 거는 고단백군, 10에서 19%는 중단백군, 10% 미만은 저단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원인 중에 암으로 사망하는 게 10% 미만으로 드시는 분에 비해서 10%에서 19% 중단백군은 무려 암 발생률이 3배나 더 증가하고 고단백군 20% 이상은 4배나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미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죠. 폭스뉴스, CBS, 그런 언론에서 딱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이거 많이 먹잖아요. 미국, 고기, 우유, 계란 이런 거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이런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는 거는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암 사망률을 높인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10% 미만의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암 발생해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5년도 작년에 설정된 건데 어떻습니까? 단백질 10에서 20%를 드셔야 되겠습니다. 암 발생하기 딱 좋은 비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시네요. WHO에서 연간 질병 사망자의 71.5%가 육식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육식은 이렇게 사망률을 높이는데 현실은 끊임없이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된다. 끊임없이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은 몸이 상하니까 많이 먹지 마라 하는데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더 먹어라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느 쪽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드십니다. 강남구청에서 뉴스레터라는 걸 이렇게 보내는 걸 봤는데요. 뭐라는 하면은 어르신들 지금 단백질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이 지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부족하니까 근육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 생기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동물성, 식물성 관계없이 단백질은 하여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메타 분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 분석한 게 2025년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43편의 논문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는 근육량은 동물성이 식물성보다 약간 우세한 효과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게 60세 이하 젊은 층에만 국한됐고 60세 이상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여성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력이 중요하죠. 보이는 것보다 근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력 및 신체 활동 능력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보니까 생로병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력. 역시 생존
법은 근력에 달렸다. 근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력은 식물성이나 동물성 단백질 먹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증가하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암 위험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병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의 종류하고 사망률과의 관계를 또 메타 분석, 그 로테르담 스타디라고 아주 유명한 그 연구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가지고 11개의 그런 큰 연구를 해보니까 참석자가 무려 35만 명이고 추적 관찰 중앙값이 13년입니다. 대단한 연구죠. 그 유럽 전에 발표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하버드에서도 연구했습니다. 해보니까 여성 8만 5천 명, 남성 4만 6천 명을 이거는 최대 3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대단한 연구죠. 해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사망률이 증가하고 식물성을 많이 먹으니까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동물성을 식물성으로 3%만 치환해도 사망 위험률이 떨어지는데 최대 34%까지 떨어진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만 바꾸면 됩니다. 고기 생선 우유계란을 단백질이 많이 든 콩으로 바꾸면은 사망률이 34%까지 떨어질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콩은 우리 좀 바로 먹기 힘들잖아요. 우유 같은 거 그냥 마시면 되고 계란도 가볍게 먹는데 그러면 야 콩 못 먹으면 대안은 뭐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은 견과류입니다. 보시면은 식품 속에 100g당 땅콩이 26g, 아몬드 23g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21g, 연어 20g, 오리 18, 달걀 11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또 장점은 그 안에 식이섬유, 마그네슘, 불포화지방, 비타민 E,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2025년도 최근에 나온 논문이죠.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견과류로 바꾸니까 심장질환 사망률이 27%나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견과류를 먹으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중성지방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도 떨어지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및 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 1회 제공량이 28g입니다. 섭취할 때 관상 동맥 질환이 29% 감소하고 암이 15% 감소하고 전체 사망이 22%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견과류에는 우리가 지방이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지아 대에서 견과류를 먹을 때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이것도 메타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다 모아보니까 여기는 또 많습니다. 평균 복용량이 약 하루에 48g, 아까 얘기했던 더 많죠. 이걸 4개월 동안 출시해보니까 모든 연구에 55개 연구에서 모두 다 유의미한 체중 증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보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7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견과류가 섭취를 했대 가지고 체중 증가는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견과류는 살이 찌지 않을까? 살이 찌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 알 겁니다. 견과류 먹으면 포만감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음식 섭취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이 불포화지방산이 견과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포화지방에 비해서 열 발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 축적이 적고 그리고 구조가
단단한 세포의 구조, 식이섬유가 많이 됐잖아요. 그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흡수가 그렇게 많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높지만은 실제로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칼로리가 높은데 살이 안 찐다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이 됩니다. 왜냐면요. 현재 지금 측정하고 있는 칼로리 계산법은 애트워트 시스템인데 그거는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류가 많다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30에서 50%까지 오류가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체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리를 다쳐가지고 뭐 삐든지 뼈 부러진지 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기부스 해보신 적 있죠? 기부스를 하고 한 2, 3주 지나면요, 다리에 살이 빠져가지고 홀쭉해집니다. 그래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 그분들은 이제 뭐 의식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다리는 뭐 거의 못 움직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허벅지 근육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니까 불과 10일 만에 허벅지 근육의 30%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사람이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단백질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분들은요, 일반인보다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입니다. 여기는 체중 킬로그램당 1.2에서 1.5g입니다. 정상인 아까 얘기했듯이 0.8g인데 훨씬 더 많이 먹이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근육이 감소하는 제1 원인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 재료, 단백질 재료는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작업을 하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 작업을 할 건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은 자라지 않고, 단백질은 다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만 먹으면요, 그 지방으로 축적돼가지고 살만 더 많이 찌고, 운동을 해야지, 운동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 좀 심하게 하면 근육이 뻐근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세 손상이 발생된 거예요. 근세포에. 그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만 먹으면은 절대 근육이 크지 않습니다. 자,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른 사람도 다 궁금해가지고 미리 연구도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65세 이상 남성 92명을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0.8g 킬로당이죠. 한쪽은 1.3g을 드시겠습니다. 해가지고 6개월 뒤에 두 군을 비교해 보니까 근육량, 근력, 신체 기장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버드 연구의 결론은 0.8g만 해도 노년의 근육 유지는 충분했다고 나옵니다. 또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근육을 단백질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럼 도대체 근육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설마 100%는 아니겠죠? 80%, 60%, 40%? 근육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70%요? 40%? 40%. 40% 그냥 하시네. 연구를 해보니까 근육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물이 75%고요. 단백질은 불과 20%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40% 아닙니다. 20%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일반인이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근육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운동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 근육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한 달에 얼마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을? 1kg, 2kg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죠. 자, 그것도 연구한 데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 있는 피트니스 저널에 있는 건데, 자, 운동하는데 이제 언제부터 이제 우리 몸이 좋아질까? 우리 몸이 좋게 하려면은 불편할 정도로 강하게 해야 된다. 편하게 뭐 해서는 근육은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어느 지점까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그 정도까지 가야지
근육은 신호를 받아서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 유명한 피트니스 저널인데 여기 있습니다.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근육량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마다 다른데 평균 내면은 한 0.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0.5파운드를 우리가 쓰는 그램으로 하면 230g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백질이 2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면은 46g 밖에 안 되고 하루에 필요한 양을 나누면은 하루에 1.5g 정도면은 근육을 만드는데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열심히 운동, 일주일에 3번 해야 되거든요. 하루 건너서. 한 번 할 때 1시간씩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근육량을 늘리는데 필요한 양은 1.5g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5g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현미밥 3숟가락만 하면은 1.5g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2배로 늘리겠다. 그럼 1파운드를 늘립니다. 그럼 460g이거든요.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을 안 해가지고 시간도 2배로 늘리고 운동량을 2배로 늘려가지고 한 달에 1파운드를 증가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단백질은 3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면요. 식욕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미밥 반 공기만 먹어도 단백질 필요량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내가 1파운드를 한 달에 1파운드 근육을 늘리겠다 하더라도 하루에 3g 정도 필요한데 3g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유 한 팩을 마시면요 단백질이 6g 들어있습니다. 계란 하나도 6g입니다. 충분하죠.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오늘 나눠주신 그 견과류 샘플에 보면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 하나 먹는데 5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하나 먹어도 충분히 단백질 섭취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많이 먹기 위해서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보충제 막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20g, 30g씩 더 먹는 거는 근육 생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과잉 단백질이고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합니다. 우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거 아시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부잣집에 그 모섬들 그죠? 뭐 고기를 뭐 안 먹어도 그죠? 아주 힘세고 덩치 좋잖아요. 그분들 주로 뭐 드십니까? 밥, 된장찌개, 김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다 단백질은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식품에는 단백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은 단백질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감소증의 본질은 단백질 부족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노화와 활동 감소 그리고 근육 사용 감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거기서 가볍게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예. 자, 제가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12초 재입니다. 12초 재는데 12초 동안 몇 번 할 수 있는지 자, 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만. 자, 5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은 조금 전에 이 테스트가 12초 만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나고 앉기를 할 수 있으신 분은 사실은 근감소증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안 들어갑니다. 그분들은 튼튼하신 분이에요. 64세 이하는 10초 안에 5번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근데 엉덩이가 그 의자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고 그냥 일어나시는 분도 있던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 보십시오. 이 정형외과에는 이 줄리우스 볼프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독일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뼈는 어떻게 해야 튼튼해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뼈가 튼튼해질까? Use it or lose it.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답니다. 사용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몸은, 인체는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기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는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에너지를 보내고 그걸 더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뼈와 근육은 서로 대화를 합니다. 크로스토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근육이 감소를 하면요. 뼈도 내가 이제 이렇게 큰 뼈가 필요 없다 생각하고 저절로 파골세포 활동이 증가하면서 뼈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근육을 증가시키면은 뼈도 이거 내가 뼈가 더 튼튼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조골세포 활동이 증가하면서 뼈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육하고 뼈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뼈도 저절로 튼튼해집니다. 그럼 운동하면 이제 생각하는데 내가 헬스클럽 나가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클럽 안 나가도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걷기 하루에 30분씩 걸으십시오.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걷는 속도와 기대 수명입니다. 자, 빠르게 걷는 사람하고 느리게 걷는 사람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빠르게 걷는 사람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느린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군을 기준이 65세입니다. 65세 때 빠르게 걷는 사람은 남은 수명이 30년입니다. 빠르게 못 걷고 느린 사람은 10년밖에 못 삽니다. 무려 20년이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명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맨손 체조 어떤 종류든지 하시면 좋습니다. 근력운동, 스쿼트, 맞죠? 매일 1시간마다 10번만 해보십시오. 다리 근육이 엄청나게 튼튼해집니다. 10번 안 되면 5번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바닥에 하기 힘들면 의자를 이용해서 조금 전처럼 그렇게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 상체 운동은 푸시업. 바닥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이용해야 되고, 의자도 힘드신 분은 벽을 이용해가지고 푸시업을 하셔도 됩니다. 몸통 운동, 우리 옛날에는 윗몸 일으키를 많이 했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 이렇게 권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하고 나서 허리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를 하지 마시고, 플랭크, 요즘은 플랭크 이렇게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조그만 아령을 들으셔야 되고, 아령 없으면 생수를 들고 하셔야 되고, 에어로빅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죠. 또 중년 여성들은 이렇게 발레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밸런싱 운동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낙상을 방지할 수 있고 좋습니다. 요즘 미국에는요, 엑서사이즈 스낵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낵 간식이잖아요.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30분씩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루에 한 서너 번씩 1, 2분만 하라. 그렇게 해도 몰아서 30분씩 이렇게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요즘 이게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 푸시업, 카프레이즈. 여성분들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운동이 됩니다. 다음에 한발 쓰기. 한 발로 얼마나 서 있을 수 있는지 해보십시오. 필요한 분 사진 찍으세요.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근감소증의 좋은 예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고령자 85세 이상,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운동해야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85세에서 97세 11분을 12주간 집중적으로 허벅지 근력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해보니까, 원 리피티션 맥시멈, 이건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중량이 무려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2세인데 허벅지 근육이 12주 만에 무려 4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다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운동은 사실은 보약입니다. 운동이 보약이지 고기가 보약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이 계시죠. 고릴라, 밀림의 맹수입니다. 얼마나 힘이 생각하면 성인 남성 20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힘센 놈이죠. 뭘 먹고 살까요? 고기를 먹을까요? 고릴라는 100% 채식 동물입니다. 채식만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들 어떤 게 있습니까? 코끼리, 그죠? 뭐 있잖아요. 코뿔소, 황소, 말. 이런 아주 힘세고 덩치 큰 동물들은 뭘 먹고 삽니까? 고기 먹습니까? 다 채식이잖아요. 이거는 동물의 이야기지 사람은 다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윈블던 대회 구에서 나브라틸로바 채식하는 사람이고요. 올림픽 육상 구관왕 칼 루이스, 복싱계 전설 무하마드 알리, 메이저리그 홈런왕 행크 아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운동이 철인 3종 경기 무려 6관왕을 했던 데이비 스캇이 채식인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분이 아주 미국 유명한 델가도라는 분인데 피트니스 잡지 표지로 나올 정도로 채식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대단하고요. 이 근육 한번 보세요. 근육이 거의 털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채식하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여성도 이렇습니다. 여성도 이렇고. 이분은 패트릭 바우미안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팔뚝 한번 보세요. 단백질이 부족해 보입니까? 안 부족합니다. 여러분, 힘세지기 위해서 고기를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채식하면 혹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걱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한 번 없죠? 저도 의사생활 30년 동안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백질 부족증은요, 내전으로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든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데 아니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 부족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단백질 과다증으로 병이 생겨오죠.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지난 15년간 채식하는 인구가 무려 3,000% 증가했고요. 미식축구, NBA 농구 이런 데서도 선수들이 채식을 하고요. 축구 좋아하시죠? 레알 마드리드에도 비건 식단을 도입했고,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그런 할리우드 스타들이 지금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왜 채식을 선택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몸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보셨죠? 그거 만든 감독입니다. 그분이 넷플릭스에서 다큐 영화를 하나 만드는데 더 게임 체인저스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They showed us commercials. Steak. That's what a man eats. Selling that idea that real man eat meat. But you gotta understand that's marketing. That's not based on reality. When I was plant-based, I wasn't sure if I was going to survive. And I actually became a machine.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in sports nutrition is that we have to have animal protein to perform at a high level. That's just not true. It's not one set of dietary guidelines for improving your performance as an athlete, another one for reversing heart disease, reversing diabetes. It's the same for all of them. Someone asked me, how could you get as strong as an ox without eating any meat? And my answer was, have you ever seen an ox eating meat? 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더 게임 체인저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패트릭 바우미안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고기도 안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소처럼 힘이 세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죠. 황소가 고기 먹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근감소증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활동 부족,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써야 됩니다. 써야지 근육은 유지가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이 아마 조금 증가시키지만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하시고, 주 3회 근력 운동하시고,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운동 간식, 엑서사이즈는 수시로 시간 나는 대로 1시간마다 뭐 10분 안 되면 5분이라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왕자 옛날에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여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건 사실은 그 몸에 해롭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는 게 해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능의 척도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능이 높으셔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분이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